진실로 말해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건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로부터 출발했다는 역사관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간장. 네, 오늘은 징역 4년형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노키아의 몰락을 겪은 핀란드 경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삼성전자가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황석영, 이재의 전용어가 함께 쓰고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엮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네이버 인공지능 서비스 웨이브, 오늘 날짜를 알려주어. 오늘은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알리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영화 안녕 히어로 시사회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 종로의 인디스페이스 극장입니다. 안녕 히어로. 네, 쌍용 자동차 문제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노동과 삶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올해의 다큐멘터리로 꼽히는 안녕 히어로. 시사회에 참여하실 분은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을 남겨주십시오. 선착순 5분에게 시사회권 2매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배급사 시네마달과 함께 진행하는 시사회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화 김광석이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시국 사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화지만 언론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시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감독을 맡은 이상호 MBC 해직 기자의 집념과 기자정신 정말 빛났습니다. 김광석, 젊은 애청자분들께는 생소할 수 있겠네요. 네이버 인공지능 서비스 웨이브, 김광석이 누구인지 알려주어. 김광석은 1964년에 태어나 1996년에 사망한 가수입니다. MBC의 사회부 말단 기자로서 김광석의 죽음을 취재하던 기자, 그가 바로 이상호입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할 수 없는 맥락과 정황과 증거들, 그로부터 20년 넘게 이 사안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서 취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대한민국 기자들, 또 기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꼭 권합니다. 진실을 쫓는 언론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 이 영화가 일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의 재산을 쫓는 기자 주진우가 주연을 맡은 곧 개봉할 영화 저수지 게임도 그러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소진되든 하나의 사안을 파고들어 끝내 진실과 직면하는 기자, 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영화 공범자들의 감독인 최승호 MBC 해직 PD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언론이 질문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네, 나라가 망했었죠. 언론이 질문하지 않아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주요 뉴스 짚어드립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건데요. 2012년 당시 원세훈 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당국 직원들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 사령부의 핵심 간부였던 김기현 씨가 KBS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김기현 씨는 자신이 군 사이버 사령부 530 심리전단에서 총괄기획과장으로 일하며 직접 댓글 공작에 가담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댓글 공작에는 청와대가 개입됐고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도 매일 그 결과가 보고됐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청와대 어디로 보냅니까? 국방비서관실로. 매일매일 보냅니까? 매일매일 보냅니까? 시스템으로. 청와대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했던 이력과 함께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옹호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세부 인사검증 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상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다고 보고 박성진 후보자의 사퇴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중국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던 독일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합작기업이 납품공단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프랑스계 협력업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베이징 현대차는 현재 2달 이상 모든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판매 급감으로 지난달부터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광장.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012년 당시 원세훈 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을 동원해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이 18대 대선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모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헌정사상 처음 탄핵된 박근혜는 당선의 정당성마저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한겨레가 일면에서 짚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로 검찰의 국정원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국정원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사이버 외곽 팀장이라 불리는 민간인들의 역할과 청와대 개입 여부 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를 수사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오모 씨는 국정원 측과 댓글 공작을 모의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오 씨 진술을 근거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모를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밝히면서 이명박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입니다. YTN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1부입니다. 이게 MB로 이 창 끝이 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사실 예상이나 고려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당선과 관련된 2012년 대선에서의 국정원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고, 네. 그리고 이것이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입증됐냐 마느냐가 초점이었는데,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정원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숨겨졌던 자료와 진술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네. 그렇다면 원세훈 전 원장이 혼자서 이런 판단을 하고 했겠느냐. 네. 거기에다가 대선만이 아닌 그 이전 2010년 지방선거, 네. 2012년 총선까지 개입한 증거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오랜 기간에 걸친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정치 개입이 과연 대통령 모르고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합리적 의심과 수사 단서들, 혐의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역시 2012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었으니 이명박에 대한 수사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까지 이제 재판부에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네. 바로 그 점 때문이었겠죠. 박근혜 정권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한사코 가로막았던 이유. 결국 이거는 그럼 박근혜 정권의 뭐라고 할까요? 어떤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정통성이라고 할까요? 여기에도 큰 뼈리 간다.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대부분 그 당시 네. 제가 그때로 되돌아가 보시면 네. 정당하게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을 이제 불복이냐 대선 불복이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격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그 뒷 배경을 뒤집어 보면 그런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이명박 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루어졌던 일 아닙니까? 저질러졌던 일. 그러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 사실을 몰랐을까? 당연히 따라붙는 이야기가 이게 되겠는데 일각에서는 수사 필요성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이거는 필연적이죠. 예. 네, 저희가 알고 계시지만 국정원법의 4조에 보면 네.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반드시 대통령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이미 국정원장의 그 본인의 그
지난 기간 동안 재임했던 네. 국정원장의 입으로도 그 부분이 확인이 됐던 것이 네. 2011년 10월에 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실패한 거죠. 그쪽 입장에서 보면.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나서 전면적으로 이 대북 심리 전단을 본부장으로 2급에서 1급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국정원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인가를 받죠. 관련 보고서가 청와대에서 발견도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정원에서 내게 보고하는 보고서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그런 언론들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엄중한 부분들을 대통령이 몰랐다? 저는 또 그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고정 밝혀져야 됩니다. 이번엔 양승태 이야기입니다. 2015년 대법원은 13대 빵 만장일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선 개입을 유죄로 봤던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13대 빵. 이 13대 빵으로 한명숙도 감옥에 보냈지요. 뇌물 받았다. 땅땅땅. 이러면서 말이죠. 당시 법조계에선 살아있는 권력에 밑보일 수 없으니 하급심에 책임을 떠넘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가 나온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양승태가 이끄는 대법원이 합심해서 박근혜 정부의 임시 정통성을 연장해 준 셈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놓고 심리를 노골적으로 지연한 양승태의 사법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겨레 분석이었습니다. KBS 기자들이 2010년부터 3년 동안 군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했던 핵심 간부 김기현 씨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김기현 씨는 군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에서 총괄 계획 과장으로 일하며 직접 댓글 공작에 가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댓글 공작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개입했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날마다 댓글 공작 결과가 보고됐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김기현 씨는 구체적인 활동을 예로 들었는데 인터넷 댓글 가운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찬성 의견이 20%였는데 밤새 작전을 벌여 70%까지 올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은 시스템 보고라고 불리는 형태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로 보고됐다고 합니다. 네, 시발단, 이 시발놈들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두 당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어떻게 공천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바꾸면서 기초의원이 자유한국당을 동반 탈당했지만 기초의원만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경우가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합니다. 기초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양측의 정치 지분을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어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행사를 공동 주최해서 의원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정책연대를 넘어 당 통합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무성 의원, 자기 계보의 의원들이 다 자유한국당에 갔죠. 혼자만 바른정당에 남았는데 마음은 이미 자유한국당으로 가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치면 내년 선거 가망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네요. 딱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찰이 구형한 12년형에 훨씬 못 미치는 감형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 측의 범법 행위가 계열사 이익에 기여했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재판부 판단의 부당성을 설명했는데요. 삼성 계열사의 이익은 결국 이재용 본인에게 집중됐다. 이런 분석입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용 재판에서 제가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이 감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뇌물죄의 적용을 갖다가 최소화한 것도 네. 케이스푸치 미를 뺀 것도 문제지만은 이제 나머지를 놓고 보더라도 최소 형량만 이 감형을 많이 했는데 감형 사유 중에서 기가 막힌 게 이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에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제일모직과 그 삼성물산을 합병시킨 거잖아요. 네. 이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감형 사유가 뭔가 하면은 그러나 이 행위가 이걸 통해서 이제 삼성의 승계 작업, 증여권 승계 구도를 이제 만들어낸 이 그 범법 행위가 이재용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했으므로 감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계열사의 이익은 이재용의 이익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은 도둑이 돈을 훔쳤는데 그 돈을 가지고 생활비로 내놨다 일부를. 네. 그러면 도둑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의 이익에도 기여하였으므로 감형한다. 식당 가서 그거 가지고 뭐 비싼 밥 사 먹으면은 국가 경제에도 기여한 바 있으므로 감형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식당 주인의 복지에도 기여했으므로 감형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이익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범법 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이고 예를 들면 작물이잖아요. 훔친 물건인데 그 훔친 물건을 가지고 누구한테 그 동네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래가지고 동네 화목에 기여한 바 크므로 감형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예. 본인이 오너인. 그리고 그 계열사라는 게 그 본인 이익이 결국에 본인에게 이렇게 집중되는 건데 말이죠. 자, 그 대목에 대한 지적 굉장히 많은데 또 하셨고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물론 뭐 이재용 부회장에게 너무 과한 징역이 선고됐다고 하는 측도 있긴 합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감형을 받았다면 반면에 어쨌든 뇌물죄는 적용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아주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볼 때 2심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심들이 많은데 이 뇌물죄가 무너지지 않는 한 네. 일단 뇌물죄가 유지되는 한 더 이상 감형되기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못해도 10년 이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제대로 된 재판을 한다면은. 북한의 관영 언론들. 네, 그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이 북태평양 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에 명중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이 미사일이 북태평양 목표 해상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한국과 미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화성 12형의 비행거리가 2,700km라고 공동으로 확인했는데 이 또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화성 12형의 최대 사거리인 4,500km에 훨씬 못 미친 거리를 날아간 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화성 12형이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했거나 기술적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세계일보 보도 보겠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 12형은 지난 5월 14일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모델의 개량형인 것입니다. 화성 12형은 지난 5월 발사한 미사일과 비교해 탄두 부분이 다소 뭉툭해지고 길이가 10%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화성 12형을 개량하고 있다. 이런 의미다. 라고 밝혔는데 화성 12형의 전력화를 위한 최종 개발 단계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29일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방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갖고 놀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충동적으로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일본 영공을 지나갔다.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여차하면 괌을 타격하는 미사일이지만 일본의 북부 열도에 있는 미군 기지도 타격할 수 있다. 또 일본 전역도 사정권에 있다 하는 양수 격장의 의미로 이번에 화성 12호를 발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이런 건 진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에서 무엇을 주목하고 있을까? 이건 상당히 EJ 입장에서 이심전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마디로 트럼프를 갖고 논다고 생각해요. 지금 트럼프를 이렇게 한번 쳐보고 저렇게 한번 쳐보고 왼쪽도 한번 때려보고 오른쪽도 한번 때려보고 갖고 놀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여붙였다가 풀어줬다. 이렇게 하면서 전략적으로는 내가 한 수 위다. 이런 어떤 그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양상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은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저렇게 충동적으로 이 선대들은 안 했거든요. 그렇게 안 했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눈에 확 띄는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10월 1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9월 17일. 광복군 창설일입니다.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28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940년 창설된 광복군을 우리 군의 시초로 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1956년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제정한 이래 9월 17일 광복군 창설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뉴라이트 학계를 대표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세미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제는 대한민국 건국이었는데 이영훈 전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해왔지요. 식민지 근대화론. 한국의 경제적 성장 원동력을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찾자. 이런 주장입니다. 일제가 철도 깔아주고 도로 깔아주고 공장 만들어주고 그러니 일제가 우리 경제 성장에 밑바탕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시각입니다. 일제 없었으면은 우리가 경제 성장이 불가능했다. 이런 인식도 깔려 있는 거지요.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한편 세미나가 열린 시점은 박근혜가 연루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때였는데 세미나 소개글에는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은 지성의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성의 수준이 높은 분이 창조론을 신봉합니까?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지난 6월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이모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 무마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학교 폭력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이 학교에 조모 경사가 파견됐는데 학교 교장은 조 경사를 향해 손가락 2개를 펴보이며 이거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한 교장은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 경사는 당시 교장의 행동과 말은 뇌물을 주겠다는 뜻으로 보였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교장은 경상도 남자끼리 사건을 잘 해결하자는 뜻에서 엄지를 세워 보인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프로야구단 삼성 라이온스 관계자가 2013년 10월 한국야구위원회 전 심판팀장 최규순 씨에게 4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을 비롯해 넥센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최규순 씨에게 건넨 금액은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규순 씨가 금품의 대가로 승부 조작을 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의혹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KBO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야, 뭐? 이 새끼 수작 부리더라. 왜 시작부터 시비야? 뭐? 스터디 모임? 어떻게 쥐새끼처럼 목숨을 부지하며 살 수 있을까 공부하는 모임인가 보지? 시끄러! 무리한 원전 탈피가 무서운 에너지 고갈 사태를 부른다는 취지에서 만든 순수한 연구 모임이라고. 좆가고 있네 이 씨발놈들. 응?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니까 또 이합집산하려고? 박씨, 어떻게 친박을 품고 우리 보수가 내일을 꿈꿀 수 있겠나? 우리에겐 미래가 필요해요. 미래가 아쉬우면 보험에 들어야지. 월 10,000원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 월 10,000원 화재보험? 월 10,000원만 내면 우리 집과 부모님 집에 화재보험이 동시에 가입되는 거야. 화재 손해 1억, 대물 1억, 대인 1인당 1억, 집에 불이 나면 임시 거주비로 하루 10만 원. 어머 씨발, 이러다가 일부러 불 내는 거 아니야? 그리고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수리비도 100만 원씩. 월 10,000원만 내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지.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이. 뭐 끌리나? 02-849-9730, 02-849-9730. 일요일에도 전화받아. 여기로 전화하면 돼. 02-849-9730. 아이고 부럽네. 나는 가입할 수가 없잖아. 감옥에 있으니까. 박씨, 하여간 자유한국당 출당만 해줘. 그러면 우리 바른정당이 바로 합칠 테니까. 야, 니네 바른정당은 친 이명박 아니니? 이명박 감옥 가면, 야, 그때는 친박들이 탈당해야겠네. 야, 니네 둘이 합치면 사람들이 박근혜를 몰아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근혜가 다시 결합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걸 알고나 합치려고 하는 거야? 설마 이명박이 박씨 당신보다 잘못했다고 볼 국민들이 몇이나? 존나 잘못했지 씨발 이명박이. 국민은 날 바보로 알지만 이명박은 사기꾼으로 알잖니. 바보와 사기꾼 누가 더 나빠? 박씨, 02-849-9730에 전화하면 월 10,000원 정치보험은 안 되나? 정치인이 낙선되면 알아서 보험료가 나오는 그런 보험 말이야. 야, 02-849-9730에 전화해봐. 그런 게 있는지. 빨리 문제나 내. 문제 드리겠습니다. 영화 김광석이 화제입니다. 박씨, 김광석 노래 제목 다 아나? 알지. 현빈이 아닌데도 아이 씨발. 자, 다음 중에 김광석이 부른 노래가 아닌 곡 골라주세요. 1번 일어나. 2번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3번 내 사람이여. 4번 1등병의 편지. 5번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SBS 러브 FM의 주파수가 몇 헤르츠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103.5MHz입니다. 당첨자 두 분에게는 도서출판 책이 있는 마을에서 협찬하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실망하셨다를 선물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술친굼 한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술친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 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바베큐장과 카페는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는 총 3,000평의 대지하 건물 2동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검색해 주세요. 정답자 솔렘팩트님, 원세훈의 형량이 고작 4년이라니 성에 안 찹니다. 하지만 하수인의 범죄가 확인되었으니 두목의 범죄도 확인되겠네요. 키스님, 7시부터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괴 프로그램은 듣지 않겠습니다. 뭉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를 선물해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입니다. 어제 뭉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 부산시장의 장이었는데요. 당첨자 열정카님, 끝말잇기는 장난질. 홍준표, 안철수는 정치를 장난질쯤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21대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더 큰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김프로를 스튜디오에 불렀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요. 네, 여러 가지로 일단 네. 뭐 너무 기고만장해서 옥상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밟아야 되기 때문에 떨어뜨리려고. 네, 그렇습니다. 말을 앞으로 잘 듣기로 지금 서약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까불지 않겠다. 네. 예. 이렇게 해야 꼭 말을 듣나 사람이? 왜 그래? 이유가 뭐야? 이게 지상파 진출하셨다고 이제 어깨가 좀 가벼워지신 것 같아요. 이거 MBC, KBS도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SBS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만족하는 모습을 사람이. 그래요. 그래. MBC 사장 최승호 PD가 만약에 된다면은 승호 형이 나하고 친하거든. 뭐 적폐야 적폐. 그런 거가 지금 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농담입니다. 최승호 PD가 큰일 날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최승호 PD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중하고 좀 더 공신력이 있는 절제감이 있는 방송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직 지상파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이게 즉각적으로 사과하시고 고분고분해지고 정중해졌는데요. 어떡하겠어. 처음엔 좀 몸을 사려야지. 자, 원세훈 국정원장 4년형. 어제 김프로가 3년형 예견했어요. 2심 재판 때 받았던 형하고 같이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중하게 물론 이제 4년도 가볍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예. 그래도 어쨌든 2심보다 훨씬 1년 더 해가지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예. 네. 양승태가 나갈 때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나가는군요. 네. 지금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이 잘 안 돼요. 설명이 잘 안 되고 뭐가 구차하게 말이 길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났다가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 2심에서 단호하게 3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3심 올라가서 잘못했다. 예. 2심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됐으니까 1심처럼 무죄로 해라. 라고 내려왔는데 근데 재판이 바로 진행도 안 되고 1년도 넘게 한참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이제 세상 바뀌고 나서 이제 후닥닥 결론이 났는데 2심이 맞았던 걸로 이제 결론이 났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추가 증거들이 이제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아니 어쨌든 추가 증거들을 자기들이 발굴해내야지 대법원이 그 2심 판결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그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그 증거를 찾아내가지고 제출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제출된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법원의 역할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검찰을 잡들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증거를 못 찾아내게 하려고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막 난리를 부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수사팀을 완전히 해체하다시피 했고 수사팀장 몰아내고 그리고 남아있는 수사팀원들도 철저히 응징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방해를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재판을 충실히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뒤집혔으니까 1심하고 3심에서 판단을 했던 것이 정말로 합리적이었느냐 상식적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이 길고 설명이 좀 복잡하고 한데 어쨌든 뒤늦게나마 이 재판만 가지고 벌써 5년을 끌었거든요. 근데 5년씩 이렇게 끌만한 내용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제대로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어쨌든 환영할 일이고 그동안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던 이제 검사들이 오늘 참 기분이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당시 수사팀장은 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고 부팀장이 누구였죠? 그때 이제 박형철 지금 청와대에 가 계신 당시에 이제 박형철 팀장이었는데 부팀장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계속 특수사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상부하고 싸우던 역할을 했던 분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예쁨을 받고 열심히 일을 잘하던 그냥 공안통 검사였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이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야 이건 법리적으로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들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국정원법인데 근데 그 정치에 개입한 거를 살펴보니까 선거에 개입을 한 거예요.
정치에 개입한 건 맞는데 선거에는 개입을 안 했다. 네. 대선을 앞두고 뭐 돈을 쓰고 조직을 만들고 해가지고 댓글도 달고 뭐도 하고 난리를 부렸는데 그게 선거에는 개입한 게 아니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치에는 개입했는데 선거에는 개입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막 여러 가지 궤변을 만들어가지고 내면서 그 당연히 이제 기소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법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제 귀양 보내고 철저하게 한직으로만 돌렸거든요. 결국 그 과정에서 이제 옷을 벗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좀 남다를 거예요 오늘. 양승태에게는 드러나는 죄목은 없습니다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무언가 혐의점은 없지만 그렇지만 향후 법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양승태라는 인물이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정권 하에서 특히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재판들을 보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2심 파기환송심이 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재판부를 향해서 이제 지록이마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현직 판사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법리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궤변들이 너무 많은 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기록이 되겠죠. 역사의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요. 양승태는 뭐 한 6년의 기간 동안만 나름 위세를 떨치다가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름에 큰 오점이 새겨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택했군요. 분명한 건 존경을 받는 대법원장으로 기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처벌을 받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리고 또 판사들이 전국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서 규모가 제일 크거든요.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해명을 명확하게 해라. 그리고 처리도 해라. 조치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절 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나가실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스르륵 있다가 그냥 나가시겠다는 계산인 건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명예롭게 퇴진을 하거나 명예로운 대법원장으로 기억되지 않을 거는 분명하고요. 그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다음번 오는 대법원장은 좀 제대로 되고 왜냐하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거든요. 그렇죠. 6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의 마지노선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저희들 표현으로 이제 시궁창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결국에는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그냥 검찰이 한번 거쳐가지고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어와서 그게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 바로미터가 되는 것들인데 그게 막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편에서 궤변을 만들어내고 뭐 이러면 그것이 미치는 이제 해악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걸 기록하는 작업도 어디선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기록돼서 남는 한 존경받는 대법원장으로 남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뭐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양승태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이 모든 엎치락 뒤치락 뒤죽박죽의 형국은 양승태 때문이다. 뭐 이렇게 규정해도 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이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항소를 뭐 하겠죠.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으니까 말이 안 된다 라면서 이제 항소를 어떻게든 할 텐데 그러면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제 최종으로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본인이 그냥 항소를 상고를 포기한다고 하면 지금 걸로 확정이 될 거고요. 그건 이제 뭐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법원이 이걸 또 뒤집을 명분은 없는 것이고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를 갖고 야, 뭐 이런 식으로 판결하니? 다시 해와. 빠꾸.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증거가 추가로 제출돼서 그걸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2심 재판이 나왔을 때 그걸 돌려보냈던 논리가 증거가 좀 모자라다. 이걸 명확하게 증명이 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증거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낸 건데 추가로 증거가 나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할 것들이 너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거였다고 하면 했겠죠. 그걸 못하고 이제 증거를 문제 삼아서 했었는데 뭐 단단하게 그게 보강이 됐으니까 대법원에 올라가서 판단이 달라질 리는 없을 거고요. 그냥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번 판단에 있어서 국정원 사이버팀의 트위터 계정 275개 이게 핵심 변수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찌끄레기들만 가지고 사실 재판을 어렵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를 한 상황이어야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고 예. 그래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다 위반했다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증거를 못 잡도록 온갖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체포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압수수색을 하러 간 자리에서 그걸 이제 못하도록 하고 막 난리를 부렸는데 지금 추가로 제출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증거들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2심에서 오히려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국정원이 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거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더해져서 본인이 전혀 누이추지 않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도 정상 참작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감경의 사유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2심에서 받았던 징역 3년형보다 1년이 더 많은 징역 4년형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요. 뭐 합당한 그런 판단이 나왔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는 원세훈이 최위선이라고 보지 않고 있어요. 네. 당연히 MB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MB 수사로 이어질 흐름은 어떻게? 이번 사건은 그냥 종결이 됐다고 보셔야 되고요. 다른 사건이 아마 국정원에서 넘어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검토하고 진행 중일 겁니다. 네. MB에 대한 국정원 댓글 사건 이와 관련한 추궁도 충분히 가능한 거군요. 좀 더 수사를 해서 만약에 정황이나 증거를 잡아낸다면. 그렇죠. 이제 MB 본인에 대해서는 혐의가 적용돼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거나 수사가 진행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증거가 발견되고 한다면 뭐 수사가 진행되는 거는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제 김용민 파일을 통해서 나간 내용이 원세훈이 이제 2009년 2월에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선서를 하고 또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었거든요. 네. 정치정보 수집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뭐 자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정치정보 수집은 안 하고 정치 개입은 했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프로를 대우하겠다, 김프로를 존중해서 처우를 좋게 하겠다, 뭐 이런 김용민의 약속하고 똑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나는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김프로를 예우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은 느꼈지만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요? 당신이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요. 원세훈의 이번 판결은 뭐 하여간 사필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원세훈이 최위선이 아니다. 최위선은 따로 있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의 검찰의 수사 의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이나 이런 수사검사들은 MB를 부르는데 주저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죠? 성정상 특수수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오면 그냥 가는 스타일들이에요. 물론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안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증거가 있고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밀고 가는 그런 뭐 전형적인 검사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증거들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혐의점들이 얼마나 발견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온다면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제 추가로 계속 자료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고 하면 뭐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 MB를 봐줄 사람이 검찰에도 청와대에도 없다 이런 얘기죠. 딱히 봐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하나 변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론을 의식해서 전 정부에 대한 뭐 사정 내지는 보복 뭐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뭐 수사를 저하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으로 놓자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칙대로 나오는 대로 뭐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충분한 혐의를 담고 있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좀 발견이 된다면 뭐 주저할 거 없겠죠. MB를 봐주자는 국민은 김윤옥 여사나 이시영 씨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일부 있을 텐데 딸들도 있겠구나. 뭐 그 세력이 이제 태극기 들고 집회하시는 분들 뭐 그 정도 세력이 아닐까 싶고요. MB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국민들이 다들 얄밉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야 정말 싹 빠르게 얍실하게
특히나 돈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했다는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혐의가 이제 발견된다고 하면 예전에는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물타기를 하거나 막 이제 논점을 흐리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더더욱이나 언론을 자기들 손에 넣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정 부분 성공을 했고 언론이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자꾸 이제 물타기 하면서 그냥 시선을 흐트리는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냥 지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되돌리려는 작업도 한창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MBC, KBS가 뭐 제작부 총파업 이런 데 이제 돌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제자리에 포진한다면 망가진 역사를 다시 돌리는 일이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 프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최근 SNS상에서 삼성이 국유화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3년 전 다수의 언론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2014년 한국경제에 실린 삼성 잘못되면 나라가 휘청, 원칙적으로는 국유화해야 이런 제목의 기사를 퍼나르고 있는 겁니다. 네티즌들은 장하준 교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장하준 교수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삼성그룹의 소유권을 국가가 박탈하자 이런 주장일까요? 이에 대해 대표적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는 네티즌들의 해석은 장하준 교수의 주장을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재벌에 대한 장하준 교수의 입장은 일부 경제학자들이 외치는 재벌 해체와는 크게 다르다 이런 설명인데요. 장하준 교수는 삼성의 계열사가 해체되면 우리 국민에게 좋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전제로 삼성의 경영 구조를 유지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2015년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벌처펀드 엘리엇은 삼성그룹을 공격한 바 있죠. 또한 장하준 교수의 삼성 국유화 방법은 일각에서 해석하는 재산 몰수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삼성 3세들의 상속세를 주식으로 받아 이를 국민에게 넘기면 국민연금이 삼성의 최대 주주가 되는 방식이었죠. 국민연금이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삼성을 보호해주면 삼성은 국가를 위해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제안인데요. 다만 장하준 교수는 대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일부 들어보시죠. 이상되면 되는 기업 가지고 자동차 수출할 수 있습니까? 그런 대기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되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정부가 있어야 되고 그 정부가 정경유착이 안 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힘의 균형을 바꾸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되죠.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당신과
백과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년 이맘때의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27도, 대구 29도, 부산 28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과 저녁에는 여전히 쌀쌀해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은 밤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조간신문 광고를 보니까 갤럭시로 쫙 깔렸더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부회장님 결제를 득하고 광고가 나온 거겠죠? 뭐 그렇겠죠. 네. 아, 참 때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삼성이 정말 돈을 많이 풀 때가 됐고 언론은 노다지를 맞았네요. 네. 그냥 뭐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이 계속 감옥에 계시면은 좋겠어요. 예. 애매하게 있으면 아마 언론은 제일 좋을 거예요. 자, 삼성이 애플의 길을 걸을 것인가, 노키아의 길을 걸을 것인가 갈림길에 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떤 길을 걸을지는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 들어와서 부쩍 이 노키아에 대한 언급이 잦아집니다. 보수 언론에서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한때 핀란드를 먹여 살렸다고 평가를 받던 노키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예. 제가 이 주제를 특별하게 고른 이유는 헤럴드 경제 최근 한 기사가 되게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런데 제 성격이 조금 그런데 제가 굉장히 그 어떤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좀 시니컬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표정을 이렇게 무표정하게 하고 다니는 편인데 갑자기 극도로 시니컬해지면서 상대를 엄청나게 조롱하고 비웃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너 진짜 재수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넌 누구 비웃을 때 말하고 표정이 진짜 밥맛이 뚝뚝 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이런 표정을 짓냐면 누가 엄청나게 유식한 단어를 써요.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거예요. 이럴 땐 제가 엄청나게 비웃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방송하고 나서 이런 시니컬하고 재수없는 표정으로 방송을 한 기억이 박근혜가 작년 6월에 국회 연설을 하면서 스웨덴의 그 한 조선 도시 말메라는 도시로 그래요. 그때. 네. 그런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그때 원고를 찾아보니까 아니 말메가 어딘지는 알아? 네? 말메가 경제학적으로 주는 교훈은 그게 아니야. 제발 모르면 가만히 있어. 뭐 말메 그런 단어 쓰면 멋있고 유식해 보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방송을 했더라고요. 예, 예. 제가 이제 보통 그럴 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이런 표정과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많이 쓰는데 오늘 노키아를 고르게 된 그 기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딱 그 모드예요. 아, 너무 비웃고 싶은 모드인 겁니다, 지금. 요즘 뭐 이재용 구속을 해석하면서 여러 보수 경제지들의 헛소리가 풍년인데요. 그중에 헤럴드 경제가 8월 28일에 올린 기사 제목이 시계제로 삼성, 노키아 몰락 교훈 절실한데 수년간 법리 다퉈야 할 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에 노키아 이런 거 쓰면 뭐 멋있어 보이는가 봐요. 예, 이런 비아냥거리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문이 든 노키아의 사례가 100% 완벽한 헛소리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은 지금 한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석권했던 핀란드 대표 기업 노키아가 스마트폰이 가져올 강력한 변화를 예견을 못했던 거예요. 스마트폰 시장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몰락을 하고 만다. 이렇게 기사를 시작을 합니다. 네.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1위 휴대폰 제조업체가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는 불과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노키아 몰락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기업 경영은 보여지는 현재가 아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점을 노키아의 사례는 강력히 경고한다.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요까지는요. 예. 기업은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맞는 말이 삼성하고 이상하게 결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적색 경고 등이 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우려하던 그룹 총수의 장기 부재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주요 사안들 앞에서 사령탑 공백은 상당한 부담이다.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미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삼성은 앞으로도 2심 재판 등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보내야 할 판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재용의 공백으로 삼성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해서 노키아 꼴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용을 풀어줘라. 뭐 지금 이런 논리인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재용은 3년 전부터 미래를 대비한 게 아니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같은 걸 추진을 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네, 자기 지배권 강화에 열을 올렸다고요. 그것도 뭐 본인 입장에서는 미래를 삼성의 미래를 대비한 게 아니라 자기 미래를 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용이 없어서 삼성이 미래를 대비 못한 게 아니고 이재용이 자기 미래만 대비하는 바람에 삼성이 미래를 대비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뇌물 줘서 감옥을 갔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지금이라도 위기감을 느끼고 삼성의 미래를 잘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게 맞죠. 예, 질타를 하려면 그렇게 질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언론은 이상하게도 이재용을 풀어줘라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뭐 가진 논리를 대면서 이재용을 풀어주라고 하는 헛소리는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뭐 굳이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정말 황당하게 생각했던 건 헤럴드가 노키아의 사례를 끌어오면서 삼성을 변호한 건 무식함이 너무 철철 넘친다는 데 있습니다. 노키아의 사례는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 경영학자, 모든 학자들이 분석을 할 때 삼성에 절대로 유리한 사례가 아니에요. 오히려 노키아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재용 체제로 굴러왔던 삼성에 정말 불리한 경제적 사례가 노키아 사례입니다. 예. 노키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키아는 한때 핀란드의 모든 것이라고 불렸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삼성과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노키아가 1998년에 그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에 올랐는데요. 예. 이후로 2010년까지 계속 1위를 지켰어요. 2000년 기준으로 핀란드 전체 수출의 20.7%가 노키아의 차지였습니다. 5분의 1이 노키아의 몫이었죠. 예. 그리고 노키아 영업이익이 핀란드 경제 전체가 한 해 동안 생산한 부가가치의 GDP의 한 4%가량을 차지를 합니다. 2015년 한국 수출액 593조 원 중에 삼성전자 비중이 20.4%입니다. 노키아랑 거의 비슷해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GDP의 1.7%를 차지합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단일 기업 경제, 이걸 뭐 영어로 원컴 이코노미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 국가 경제가 단일한 기업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요. 이게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 있는데 핀란드의 산업구조 체제 자체가요.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핀란드 하면 약간 꿈의 복지국가 이런 개념이 강해서 모든 게 한국하고 반대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키아가 핀란드에서 한때 한국의 삼성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나라는 전통적으로요. 소수 대기업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노키아뿐만 아니고 목재, 제지 이런 분야의 큰 대기업들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노키아가 정점에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구 대비 대기업 숫자로는 아마 한국하고 핀란드가 제일 높은 나라일 겁니다. 그만큼 핀란드는 대기업 비중 면에서 한국하고 사정이 비슷했던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노키아가 무너진 다음에 핀란드 경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짜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노키아가 2013년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리는데 6조 7천억 원이 되게 헐값에 팔리는 아주 처참한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의 고용시장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대규모 정리해고가 막 잇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용보장을 약속했는데 이걸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길거리로 쏟아지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때 이 문제를 해석하는 핀란드 스스로의 해석도 그렇고요.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의 해석이 뭐였냐면 이것처럼 한 기업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원펌 이코노미, 단일 기업 경제는 봐라, 너무 위험하다. 이게 그 당시에 세계적인 경고였어요. 그러니까 2011년 6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노키아의 고통이 핀란드의 고통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 나라 경제가 이렇게 한 기업에 몰빵을 하다 보면요.
이때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핀란드가 나라 전체 경제를 너무 한 기업에 의존돼 있다 보니 단일 기업 경제에 의해서 한 기업의 몰락으로 국가 경제가 기반이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국가 경제 시스템은 매우 위험하다. 노키아의 몰락은 삼성에 의지하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날리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예. 더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핀란드 경제는 과연 노키아가 망해서 몰락했느냐? 아닙니다. 핀란드 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고 멋지게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물론 노키아가 안 좋아진 2008년 이후에 핀란드가 개고생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 GDP가 마침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멋지게 재기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노키아 몰락 이후에 핀란드가 재기 국면에 접어든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011년 8월 이번에도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요. 제목이 노키아의 몰락이 핀란드의 이익이 되다 이런 기사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은 핀란드 경제가 20년 동안 노키아에만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핀란드가 교육 수준이 높아서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적 수준의 인재들이 다 노키아만 찾았다는 거예요. 대우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다 공무원처럼 일을 했다는 겁니다. 창의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니까 핀란드의 경쟁력이 노키아 때문에 심각하게 깎아먹혔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노키아가 망하니까 이 갈 곳이 없어진 세계적 수준의 인재들이 스스로 창업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래서 만들어진 벤처들이 바로 앵그리버드로 유명한 로비오,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빅히트 게임을 만들어낸 슈퍼셀이다. 지금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노키아가 몰락을 한 다음에 핀란드 경제를 새로 이끌 멋진 벤처 기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앵그리버드, 클래시 오브 클랜 이런 빅히트 게임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걸 핀란드가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요. 노키아가 망하니까 핀란드는 우선 기본적으로 단단한 실업수당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중소기업을 양성하기 시작해요. 이걸 주도하는 곳이 국가혁신기금이라는 곳하고 의회에서 만든 미래위원회라는 곳인데 얘네들은 계획을 짜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20년 단위로 계획을 잡아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투자를 할 때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이 새롭게 창업한 노동자들이 젊은이들이 실패를 해도 일정 정도 생계가 보장이 되는 안전망이 든든하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핀란드는 강력한 복지를 기반으로 해서요. 노키아에게 의존했던 경제 구조를 수백 개의 유능하고 창의적인 중소기업으로 훌륭하게 대체를 해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국내 언론의 기사를 소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들으시는 분들의 설득력을 위해서 진보 언론지 기사도 아니고요. 조선비즈의 2013년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핀란드 현지를 가서 취재를 했더니 핀란드가 멋지게 노키아의 유산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기사 제목이 핀란드, 이제 노키아를 그리워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부제가 핀란드의 통렬한 반성문, 한 개의 대기업 관료 조직에 나라가 의존하던 환경, 노키아가 한순간 무너지자 젊은이들 사고 완전히 바뀌어 노키아가 남긴 유산, 글로벌 시장 주도하며 IT 기술을 이끌던 인재들, 벤처기업 400여 곳 세워. 이게 이제 부제목들입니다. 노키아 비즈니스맨들의 생각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이 중간 대목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노키아의 몰락이 그동안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 눈 감고 있었던 핀란드 경제에 강력한 자명종 역할을 한 겁니다. 모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거죠. 피나넨 CEO는 노키아가 무너진 것이 장기적으로는 핀란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전체 산업, 특히 IT 산업 쪽에 생존에 대한 절박함과 위기의식이 강해졌고 그런 분위기가 국내 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슈퍼셀이라는 회사 이름과 조직 구성도 노키아 같은 실패를 겪지 말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슈퍼셀이라는 이름은 셀, 세포 조직처럼 작은 조직이 모여 강력한 회사를 만든다는 뜻이 담겨 있으며 실제 조직도 5, 6명이 한 개 셀, 팀을 이뤄 별도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 상업화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그는 혁신의 상징이었던 노키아가 너무 거대해지면서 조직이 관료주의적으로 바뀌고 경직됐고 그 때문에 노키아 내부에 있었던 수많은 인재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막으면서
최고의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가 지금의 회사 조직이라고 말했다. 슬러시의 미키쿠시 운영위원은 핀란드는 원래 IT 창업을 선호하는 분위기와 정반대였다면서 노키아의 몰락이 핀란드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이 지금 기사에서요. 이 노키아의 사례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럴드 경제는 노키아 이야기를 하면서 멋있게 보이고 삼성 누님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당신들 빨고 있으니까 광고 주세요. 뭐 이러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키아를 언급하려면 이 정도 현실은 상식적으로 알고 언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키아의 교훈은 이재용을 풀어주자가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눈가를 달고 있어야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노키아의 교훈은요. 한 거대한 기업이 국가 경제를 장악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느냐. 그리고 그 거대한 기업의 관료성 때문에 그 나라의 창의성이 얼마나 좀먹고 있느냐를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핀란드는 노키아가 망하고 나서 한 8년 개고생하고 이제 분산된 강소기업들로 경제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요. 삼성에 집중된 이 거대한 경제 권력을 어떻게 잘게 쪼개고요.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강소, 도전감 있는 중소기업들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 경제는 지금 삼성을 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삼성을 축소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부디 저는 우리 경제가 이제 이재용 같은 경제사범을 구속하는 것을 시작으로요. 삼성하고 현대차만 쳐다보는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국가의 지원 아래요. 또 탄탄한 사회 안전망 속에서요. 실패해도 괜찮은 겁니다. 실패해도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만한 사회의 안전보장망이 보장된 사회에서 다양하게 도전하고 새로움을 향해서 몸을 던지는 이런 젊은 경제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런 길을 가보지 않으니까 상상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노키아가 사례를 던져줬잖아요. 노키아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재용을 풀어주자는 논리로 노키아를 들먹이는 이 헤럴드 경제의 무식한 만용이 제가 너무 눈에 들어와서 오늘은 노키아가 주는 진정한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가 삼성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왜 탈피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이 프랑스 대혁명이 만약에 요즘 벌어졌다면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옥에 갇혔던 억울한 사람들이 다 풀려났다. 따라서 이재용도 풀려나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펼 경제신문들입니다. 진짜네요. 얘네들은 그런 논리도 필 겁니다. 왠지 프랑스 대혁명하고 바스티유 감옥 깨고 하는 얘기가 멋있게 보이면 기승전, 이재용 석방 이렇게 이어질 놈들이죠. 네. 김장겸 입에서 방송의 독립성 얘기 나오는 거 보세요. 그렇죠. 예,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정말. 네. 아주 흥미로운 종족들이에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지성과 양식을 똥구멍으로 배운 인간들. 그러니까요. 예, 답이 없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노키아와 삼성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그런 인간들의 백태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매일 밤 열대야. 이건 뭐 입추도 지났다는데 타오르는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죠.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채워줄 든든한 보양식 같은 민중의 소리가 여러분의 불타는 여름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더위 조심하세요. 김용민 파이. 하면 구속 상태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했던 말.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 국정원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 댓글 작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직원 김하영 씨.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님에 대한 비난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저와 국정원을 왜 이렇게까지 선거에 개입시키려는지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댓글 공작에 있었던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는 이른바 수목 한 건을 쥐고 있었으니
운영자의 변호인. 들킨 다음에 국정원 직원들 싹 다 지우고 막 그걸 증거인멸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오늘의 유모 운영자는 그날까지 백업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백업본에는 뭐 문재인 후보, 뭐 박근혜 후보 그런 댓글이나 게시글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요. 이렇게 국가기관, 국정원이 나서서 이걸 장난질을 친다. 이렇게 여론조작을 한다. 이건 사실 상상을 못했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은 댓글 공작은 해도 된다고 강변. 종북 좌파가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를 막는 게 국정원의 임무예요.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이래 처벌받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댓글 공작 사건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 씨. 지난 2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가진 인터뷰.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닌 거를 가지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니까 그렇게 마시면 돼요. 댓글 자체를 내가 쓰라고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국정원이 정권이 바뀌자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생생한 내부 회의록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011년 11월 회의에선 뭐든지 선제 대응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서 계속 대처해야 한다.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며 SNS 활동을 독려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난 원세훈 원장. 한겨레 신문은 오늘자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강조. 지난 대선 당시로 돌아가 보면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토론에서도 당시 박근혜 후보의 말 중에는 묘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발언을 한 시각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토론회가 끝난 후 밤 11시 경찰은 갑작스럽게 이례적인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진행합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김 씨가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난성 게시글이나 댓글을 달지 않았다. 그러나 기자들이 수사 결과가 설익었다고 지적하자 그러니까 완전히 종결돼서 결과는 발표할 자리가 아니고 선거 개입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지도 않은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 도움은 안 받았지만 경찰 도움은 받았다는 말씀.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한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한 침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com.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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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빠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이 386 세대입니까? 글쎄요. 386 세대에 속한다고들 하죠. 예. 386 중에 3은 뭐 이미 훌쩍 지나간 옛날의 얘기고 X86 세대라고 하죠. 80년대 학번에 60년대생 다 그러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 X86 세대들에게 전두환은 어떤 인물일까? 전 그게 많이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80년 광주 항쟁이 있었죠. 그 무렵에 희미한 기억인데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 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그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플래카드의 문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적혔었냐면은 전두환 찢어 죽이자. 아마 사진에도 그게 남아 있을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세대에게 전두환은 찢어 죽여도 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야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죠. 그냥 멍하니 대학생 형들이 데모하는 걸 지켜봤을 뿐이고, 뭐 언론이 철저히 장악돼 있었으니까 TV에 나오는 건 최규하 대통령 대행, 그리고 머리가 벗겨진 정말 무시무시한 눈빛에 전두환이 나와서 호통치는 것,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와서 85년 무렵이에요. 황석영 선생과 몇 분이 함께 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지하 출판물이었습니다. 이걸 보고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었죠. 무슨 광주에 대해서 얘기만 했다 하면은 다 뭐 유언비어였고요. 어디서 말 꺼낼 수도 없었고 몰래 많은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나누곤 했었죠. 그때 우리의 의식을 뒤흔들어 놓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입니다. 아마 광주에 관한 기록 중에서 최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해 2017년에 개정 증북판이 간행됐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또 교차합니다. 30년도 훌쩍 넘었죠. 1985년 그 어두운 시절에 몰래 지하에서 읽던 그 지하 출판물로 나왔던 이 책과 이제 그거보다 2배 좀 두터워진 개정판을 보면서 아, 기억도 이렇게 새롭게 다시 부활하는구나 싶기도 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오갑니다. 이게 다 이 책을 다시 개정판을 써내면서 얘기하듯이 이 책이 나오게 된 이유는 누가 뭐래도 촛불혁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민주항쟁 이후에 투쟁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촛불혁명으로 불타올랐고 그게 다시 이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80년대면 우리 김 PD는 태어나긴 했나요? 저 그때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사근 초등학교 81학번입니다. 또 제가 살던 곳이 한양대학교 근처였는데 한양대학교도 요란하게 데모하던 데였어요. 그랬죠. 그래서 뭐 최루탄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번졌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 형들은 왜 최루탄 가스를 이야기하나, 화염병을 던지나, 저희 초등학생들도 고민 많았고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역사의 진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최루탄 가스와 함께 정말 후각적으로 역사 인식에 진입했네요. 그렇습니다. 금방 뭐 한양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 80년 5월 전국적으로 정말 불꽃처럼 퍼졌잖아요, 시위들이. 그걸 틀어막기 위해서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광주를 고립시켜버림으로써 광주에서 학살함으로써 이런 반대 세력들을 짓밟으려고 했죠. 광주는 처음 끝까지 계획된 희생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꺼내보면서 맨 첫 페이지를 펼치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엄 촘스키 선생님 말씀이 실려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80년 군사 독재에 저항하여 일어난 광주 민주항쟁은 놀라웠다. 군부의 잔인하고 야만적인 진압은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광주항쟁은 혹독한 독재 정권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풍요로운 민주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한국인들이 용감하게 투쟁의 발걸음을 내디딘 사건이다.
이 투쟁은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영감을 불어넣었다.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과찬이거나 이게 형식적인 구두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대헌장 그리고 프랑스의 인권선언과 함께 광주민주항쟁 이 자료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한 인류사적인 의미가 있는 투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광주민주항쟁에 대해서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광주 정신을 폄훼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김 PD 잘 기억하시겠지만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진이니 뭐니 흔들어대면서 공면한 그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우겨대면서 하나하나 맞추듯이 짜 보여줬잖아. 이 사람은 북한의 누구, 이 사람은 북한의 누구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난 9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됐었고요. 예. 또 일베나 이런 그 선동가들이 이 5.18에게 얼마나 모진 짓들을 해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았어요. 광주항쟁이 특수군이 야기한 일이라면은 왜 그 간첩들을 한 마리도 못 잡는지, 그 특수군들을 한 명도 포착하지 못했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몇백 명의 북한군이 넘어왔다 그냥 넘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들어오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광주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속으로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광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의식 있는 시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야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은 일지 형식으로 쭉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취재해서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이번 주 내내 기억 얘기, 과거사의 대면, 청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읽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애청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까봐 저어됩니다만은 그래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진도에 사는 김성수 씨의 일화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예.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교도소 앞에는 버스와 트럭으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다. 그들은 서라는 신호를 보냈다. 군인들입니다. 나는 그들 앞에 섰다. 아내는 사정을 하였다. 계엄군들 중 한 명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러더니 아내를 발길로 걷어차며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하였다. 야, 돌아가지 않으면 죽여버려 하며 총을 펴놓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렸다. 그 순간 총소리가 들렸다. 내 차의 여기저기를 총탄이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차량의 속도를 높였을 땐 차 안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5살밖에 안 된 내 딸 내향이의 허리에서는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아내는 어느 곳이랄 것 없이 여기저기 피가 나왔다. 나의 옆구리에서도 피가 시트로 흘러 흥건하였다. 300여 미터를 간 나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뿐만 아니고 귀감한 청각장애인이 학살당한 사례들, 이런 사례를 보다 보면은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정말 인간일 수 있는가, 악마적일 수 있는가, 이걸 야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놀랍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뿌린물 랩이 하면서 얘기했듯이 정말 어디까지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을지, 인간의 이성이란 무엇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예. 죄송합니다. 태극기를 흔들던 청년의 머리, 가슴, 다리에서 붉은 피가 쏟아졌다. 태극기에도 피가 흥건하게 젖어들었다. 총탄은 주변 건물, 옥상에서 날아오고 있었다. 저격수들이 조준 사격을 하고 있었다. 잠시 사격이 멈췄다. 그 순간을 틈타 몇 명의 청년이 쏜살같이 도로에 뛰어나와 쓰러져 있는 시신과 꿈틀거리는 부상자들을 끄집어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이어졌다. 다른 청년들이 다시 태극기를 들고 금남로 한가운데로 뛰쳐나와 구호를 외쳤다. 또 총성이 울렸다. 그 청년들도 공중에 피를 뿌리며 금남로 한가운데서 맥없이 쓰러졌다. 또 사람들이 부상자와 시신을 끌어냈다. 그러자 다시 몇몇이 태극기를 흔들며 금남로로 뛰어들었다. 총알은 여지없이 날아와 그들을 쓰러뜨렸다. 이렇게 하기를 대여섯 번. 정말로 충격적인 광경이 반복되고 있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내내 말씀드리지만은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힘겹지만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환멸에 시달리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대면해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 읽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광주야말로 우리 뿌리모래비식으로 얘기하자면 80년대 수용소 아니었겠습니까? 그 처절한 수용소에서 지옥의 시간, 짐승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사후의 기억마저도 봉쇄해버렸었죠. 이 책이 간신히, 우리는 너머너머라고 불렀었는데요. 이 책이 간신히 지하에서나마 기억의 숨통을 틔워줬었죠. 그 속에서 겪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의 고통들을 우리가 다시 떠올리면서 이 기억을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시민들의 기억도 기억이지만은 공수부대로 참가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기억도 우리는 다시 떠올려야 될 겁니다. 평범한 군인들이지 않았겠습니까? 다 우리의 자식들이었을 테고, 이 젊은이들이 민간인들을 향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을 때 그 정신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우리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뭐 정신적, 심리적 그로기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또 영화 박하사탕에서 얘기하듯이 그 이후에도 공수부대로 참가했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었는지, 그런 이 죄악들을 왜 누가 저질렀는지 그걸 밝혀내야 돼요. 누가 총을 쏘게 했고, 왜 공수부대가 동원돼야 됐고, 왜 저렇게 죄 없는 시민들이, 어린이들은 물론이고요, 임산부는 물론이고, 금방 읽었듯이 어린 소년은 물론이고, 왜 이렇게 죽어가야 했는지, 그러려면은 최초의 발포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97년 대법원에서 111을 쿠데타라고 얘기하고 5.18 민주항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노태우나 전두환 같은 자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다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유야무야 되고 나니까 또 저렇게 뭐 자서전이 뭐니 내서 뭐 시킨 곳에 희생양이 됐다는 등 어땠다는 등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광주항쟁은 북한군이 어쨌다는 등 버젓이 그런 책을 내지 않습니다. 이건 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판매되지 않습니다만은 저자들이 이렇게 큰 목소리로 또 곳곳에서 아마 또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80년 광주에, 그리고 촛불광장에 있었다는 그런 수체험을 통해서 끝없이 기억을 되살려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비로소 광주 시민들에 대한 애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고, 이게 또 새로운 민주화의 길,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기억투쟁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찢어 죽여야 한다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정보들이 언론이 철저하게 통제된 상황에서도 흘러나왔겠죠. 흘러나오는 걸 대학생들이나 우리 형들은 그 당시에 80년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찢어 죽이자라는 플래카드의 그 문구도 그렇게 뭐 과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80년대 우리가 거리에 나갔을 때도 다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응징하지 않고서는 역사니 뭐니 하는 게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렸던 거죠. 그 이후에 지금 40년이 다 돼갑니다. 다 돼서 이번 민주정부에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또다시 사과하고 했습니다마는 역사의 그늘에 숨은, 이 음습한 그늘에 숨은 저자들은 아직도 총 공세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앞에서 지만원 씨 얘기했습니다마는 법원에 가서도 그냥 유야무야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현 주소입니다. 새로운 민주정부에서 자료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에 또다시 유야무야 되거나 저들의 반격에 또 굴복해버리면은 우리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슬픈 사연들을 얼마 또 안고 가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더 악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해봅니다. 네, 우리 김 PD의 언어로 얘기할 때 악랄하다는 게 뭔지는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우리는 이런 죽음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뭐 산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주 민주항쟁을 다룬 소설, 우리가 택시 운전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전에도 꽤 있었습니다. 꽃잎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소녀 얘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박하사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휴가도 있었고요. 전두환을 다룬 26년이라는 웹툰을 영화로 만든 것도 있었죠. 그리고 문학 쪽에서도 광주를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작가나 시인들이 애를 썼습니다. 김철우의 봄날도 있고요. 최근에 한강에 소년이 온다까지 여러 영화나 소설들 또 시들이 많이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하나씩 챙겨보시면서 그날 기억들 또렷이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도 사법적인 의미의 과거 청산이 아니라 시민적 차원에서 기억투쟁을 통해서 역사와 대면하고 청산해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광주를 잇는 순간 광주의 비극이 재현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정서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적폐청산 이제 시작입니다. 적폐청산 핑계대면 안 됩니다. 재판부는 원세훈이 문재인을 낙선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한 것입니다. 저는 사법부를 장악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 마음을 장악한 거 아닐까요? 얼마 전에 완판됐던 문재인 우표첩 다시 만들어달라 이런 신청 건수가 25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당원수 23만보다 2만이 더 많네요. 호호호호호호호. 잘난 척 그만하십시오. 문재인 정부에는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새마을운동 찬양하고 미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정했습니까? 안 대표님 얼마 전에 이승만 묘역, 박정희 묘역 참배하셨지요? 안 대표님을 위한 고대 인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당과의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까? 뻥입니다. 빵이요? 저도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빵 좋아합니다. 진부령 자연 양계 농장에서 생산하는 건강한 계란으로만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살충제 걱정 그딴 건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입니다. 저도 속초 황간회쯤 가는 길에 한번 들러야겠습니다. 빵이 아니고 뻥이요. 뻥. 지금 박성진 후보자의 거취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박성진 후보자를 통과시켜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처럼 야당 말 잘 듣는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연백 여성부 장관 경질하라 이런 청원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자꾸 읍참마속하라 이런 지적이 나와서 고민입니다. 속셈이 뻔합니다. 청원을 핑계로 야당의 순종적인 정연백 장관을 해임하려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읍참마속에서 속셈, 오늘도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님 받아주시죠. 속셈, 셈내다. 야당에서 박현민 행정관 행사 기획 능력을 셈내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중계해주는 대통령 행사 꼭꼭 챙겨서 보는 그런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박현민 덕분입니다. 셈내다 다자녀 정책.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1억을 지원한다는 정책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1억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서민 정책에 반대합니까? 다자녀 정책, 책임.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복지 국가를 만든다 했으면은 책임을 져야지. 1억을 지원한다는 정책. 우리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발의했어요. 이쯤 되면은 이 시민들도
자유한국당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홍 대표님, 그거는요 성남시를 파산시키려고 만든 정책입니다. 알고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서 부결시켰지요. 아니, 성남시 파산시키려고 작정했습니까? 책임, 임계. 저의 참을성이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하고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하고 만나서 통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바른정당은 내가 먹을 겁니다. 침 바르지 마십시오. 임계 개소리. 안 대표 개소리 하지 마세요. 바른정당을 왜 네가 먹어요? 우린 이혼한 게 아니라 별거라 했어요. 눈독은 그만둬야지. 이 새끼야, 요새는 별거라고 안 하고 졸혼이라고 해. 졸혼. 결혼을 졸업했다, 이런 뜻이지. 아이고, 졸혼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개소리의 리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는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칠게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폴앤메리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3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이은 촛불혁명, 그리고 탄핵과 대선까지 추미애 대표의 지난 임기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길이 남을 만한 굵직한 사건들과 함께했는데요. 추미애 대표의 지난 1년 성적, 시민들이 어떻게 매기는지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설문조사가 마무리됐는데 2,465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3명 가운데 2명, 61%의 시민들은 90점에서 100점이다, 이렇게 호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70점에서 90점이다, 이렇게 답한 시민은 32%. 역시 적지 않은 분들이 추미애 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네요. 50점에서 70점이라는 평가는 5%, 50점 이하라는 평가는 2%로 추미애 대표에 대해 후한 평가가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합니다. 숫괭이님, 이자까지 손수 챙기시는 꼼꼼한 각하, 그러려고 대통령이 된 거지.
네, 이런 촌평을 남기셨고, 보리수 79님, 세상이 바뀌긴 했나 보네요. 낙곰수 멤버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을 생방송으로 듣기 위해 SBS 고릴라 어플을 깔았습니다. 아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릴라 어플 까셨어요. 많이 들어주시고, 또 지상파 라디오 서울은 FM 103.5MHz, 그리고 부산은 FM 105.7MHz를 통해서 방송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고릴라로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SBS 뉴스 브리핑, 이 방송은 내일부터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무성이가 무성이 무성이가 무성이. 네, 이런 아이디 있으시는 분,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버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임을 알고 큰 위로를 얻고 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용시민님, 이완배 기자님이 진보 쪽에 계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분인데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탄합니다. 네, 따뜻한 가슴, 그 이면엔 정의로운 가슴이 있는 분이지요. 여러분, 이완배 기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완배 기자가 속해 있는 민중의 소리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버 인공지능 비서인 웨이브로 김용민 브리핑 오늘 방송 들려줘 라고 하면은, 네, 오늘 방송 웨이브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애플리케이션, 네, 인공지능 비서 애플리케이션 클로바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아침 2017년 9월 1일 오전 6시 20분부터 방송되는 SBS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8월 31일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